김명시, 이춘지음, 묻힐 뻔한 여성 학렬 독립 영웅, 산신을 10번째 111페이지. 사페이지 여는 글, 여장군 호칭을 가진 유일한 독립운동가. 이 책은 일제강점기 총을 들고 싸운 김명시에 관한 이야기다. 김명시는 구한말인 1907년 마산에서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할어머니 손에 자라나다가 3.1운동 때 어머니마저 만세시위로 희생되었다. 당시 12살 김명시는 오빠 뒷바라지와 밥 끓여 먹어가며 9살 남동생과 4살 배기 여동생을 돌보아야 했다. 여동생을 얻고 학교에 다녀야 했으나 차마 교실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다. 동생을 운동장에 내려놓고 교실에 들어가니 선생님 가르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동생 우는 소리만 귓가에 쟁쟁했다. 노천명이 쓴 김명시 어린 시절이다. 김명시의 삶에는 눈물겨운 식민지 딸과 누이의 애환이 스며 있다. 1945년생 마산 토박이 김영만이 60이 넘어 김명시를 알게 되자마자 그가 동네 누나처럼 느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4살 배기 동생을 얻고 다니던 김명시가 1945년 12월 여성의 몸으로 일본군을 무찌르고 서울로 내려오자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했다. 언론들은 조선의 자랑으로도 부족해 조선의 잔다르크로 칭송했다. 여장군 호칭을 가진 유일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김명시다. 노천명은 김명시의 삶을 소설보다 더 소설과 같은 이야기라 했다. 그러나 죽음은 더 비극적이었다.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 지 4년도 채 되지 않아 부평경찰서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1949년 10월 13일 김효석 내무부 장관은 의혹투성이인 김명시 사망을 이렇게 발표했다. 본적을 경남 마산시 만동 189번지에 두고 현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유상동 16번지에 사는 무직 김명시 42살이라는 여자로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9월 29일 서울시 경찰국에서 부평경찰서에 요지 의뢰한 것으로 지난 10일 오전 5시 40분경 자기 상의를 찢어서 유치장 내에 약 3층 높이 되는 수도관에 목을 메고 죽은 것이다. 세상 인심이 아무리 변한다지만 항일투사 김명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무직 여성으로 발표했던 김효석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폭정을 방송으로 폭로하고 월북했다. 지금은 평양 신미리 애국 열사능에 안장되어 있다. 그에 반해 1949년 9월에 체포되어 10월 죽는 날까지 어떤 공경을 당했는지도 모르는 김명시는 어디 묻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김명시의 삶과 죽음이 한국 현대사다. 혁명에 앞장서 싸우는 일이 저렇게 비참하고도 신명난 일이라니. 이것은 독립신보 기자가 김명시와 인터뷰를 마치고 고개를 숙이고 나오며 적은 후기다. 싸우는 것이 비참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피로 얼룩진 조선 의용군의 무장투쟁 역사는 처절하고도 신명나는 일이었다. 1945년 김사량 작가가 북경에서 조선 의용군의 근거지인 연안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만난 중국 처녀들은 거침없이 우리말로 도라지 타령을 불렀다. 조선 사람이라면 노래와 춤, 연극에 능하다고 중국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 또 우리말로 조선 의용군가를 부를 수 있는 중국인들을
TV에서 볼 수 있었다. 조선 A용 선전대의 활동에는 재기가 넘쳐 있다. 흥이 없고 신명이 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K-팝과 한국의 문화 역량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김명시의 삶이 신명과 열정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면, 빼앗긴 조국을 되찾겠다는 신념과 의지가 없었다면 수심도 알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것이다. 옥중에서 고문으로 아이를 잃고 7년의 옥살이를 마치고도 중국으로 탈출하여 총을 잡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역사는 패배했을지라도 한 인간으로서 김명시는 승리했다. 이렇게 김명시의 삶은 영웅서사의 비극을 다 가지고 있다. 그의 삶을 추적하며 나 역시 김명시처럼 혼자 눈물겨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마산 창동 불종거리에는 형무소 여터가 있다. 그러면 김명시 생각까지 300보를 넘지 않았다. 그 앞을 지나더라면 3.1운동 당시 9살 김형윤의 손을 꼭 잡고 4살 여동생을 업고 울며 불며 어머니와 오빠를 찾으러 다녔을 12살 김명시가 아른거린다. 생가트가 있는 오동동 문화광장 무대에 서면 16살 김명시가 보인다. 학적부에 기록된 김명시 신체 사이즈와 비슷한 일본군 소녀상이 그것이다. 이 작고 가녀린 몸으로 모스크바로 상해로 만주로 넘나들었구나 싶어 그 소녀상을 어루만지며 눈길을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창동 불종거리는 항쟁의 거리다. 3.15 의거, 부마민주항쟁, 6.월항쟁, 시위 대열은 어김없이 이 거리를 휩쓸고 다녔다. 김명시 일가와 동지를 학살한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킨 신호탄은 김명시 집 앞에서 시작되었다. 김명시 집 바로 앞 3.15 의거 발원지 기념관이 그 역사를 입증한다. 이승만 동상이 곳곳에 들어서고 이승만 기념관이 400억을 들여 지어질라도 3.15 의거는 국민이 이승만을 심판했던 역사다. 400억을 들여 지어질라도? 무슨 말이야? 지어질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923년 5월 1일 최초의 노동절 기념식이 마산 창동에서 열렸다. 기념식을 마치고 마산 노농동우회 간부들과 회원들이 창동거리를 징을치고 꽹과리를 울리며 행진했다. 나는 그 기록을 보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행진했을 16살 김명시를 상상했다. 그 행사에 김명시가 참석했다는 어떤 기록도 없다. 그러나 오빠와 선생님이 준비한 행사에 김명시가 빠졌을 리 없다. 그 정도 활동력이 있어야 모스크바 유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것이다. 1925년 경성지방검사부가 작성한 18세 김명시 직업은 직공이었다. 직공, 즉 노동자 출신이 혁명운동가가 되었다. 김명시는 1932년 국내로 잠입해 인천 성냥공장의 파업을 지도하다 구속되었다. 1946년 5월 1일 해방 후 첫 노동절 기념식이 열린 동대문 운동장에는 20만 노동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39살 김명시가 부녀 총동맹 대표로 초청되어 연설했다. 골수에 밴 김명시의 소원은 농민 근로대중의 심고를 들어
남들처럼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했다. 김명식의 피맺힌 절규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했다. 이 책에서는 일찍이 소련과 중국을 넘나든 국제주의자이자 항일무장투쟁 전사였으며 노동자 출신의 노동운동가 80만 맹원을 자랑했던 부녀 총동맹 간부로서 맹활약한 여성운동가 김명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독립운동가는 물론 독립운동가를 통틀어 이렇게 다채로운 이력을 가진 것은 김명시가 독보적이다. 조직, 선전, 선동에도 탁월했던 그의 면모도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나는 무명의 헌신을 기록하려 했다. 누구는 못 배운 사람들은 자유를 모른다지만 100년 전 자유와 평등을 실천했던 김명시의 형제와 동지들이 있었다. 독립공훈 기록을 샅샅이 뒤져 가능한 한 모두 기록하려고 했었다. 이 책 주석을 꼼꼼하게 보기를 권유한다. 열린사회희망연대라는 시민단체가 고향에서조차 잊힌 항일 독립운동가 김명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 과정도 기록했다. 조국의 독립과 민족 해방에 헌신했으므로 멸문지화의 당한 직계가족과 연좌제의 두려움에 시달린 친족들의 애끓는 사연도 있다. 아직도 김은봉 장군을 비롯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라는 이유로 독립공훈을 인정받지 못한 항일투사들이 많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했다.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은 역사가의 목마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김명시 장군의 서운을 이끈 1945년생 김영만 고문이 겪은 한국 현대사를 썼다. 그가 친일청산에 앞장서고 김명시를 역사에서 소환해낸 이유가 그의 삶 속에 있다고 생각했다. 열린사회희망연대는 김명시 장군의 건국훈장, 애국장 서운이 끝이 아님을 절감했다. 그리고 김명시 장군의 삶과 투쟁을 기록하기로 했다. 역사가도 아니고 문필가도 아니며 역사를 전공조차 하지 않은 나는 희망연대 3년차 회원으로 이 글을 시작했다. 이 글을 통해 항일의 역사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평범한 시민의 위대함을 부족한 글로 나와 보여주고 싶다. 무엇보다 김명시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날 오지 않았던 백마를 태워주고 싶다. 2023년 10월 이춘 참고문헌 393페이지 조선 의영군 발자취 집필조 중국의 광활한 대지 위에서 연변인민 출판사 1987 조선이 새여자 1 한겨레 출판 2017 지중세 역편 조선사정범 검거 실화집 돌베개 1984 차장철 미 군정시대 이야기 산림출판사 2014 최백순 조선공산당 평전 서해문집 2017 최필수 끝나지 않은 그달의 노래 GNU 2019 하성환 우리 역사에서 왜곡되고 사라진 근현대 인물 한국사 살림터 2021 허정도 도시의 얼굴들 GNU 2018 황석영 철도원 3대 창비 2020 111페이지 이상 비겁일에非去非来홍일점 투사 김명시
공당大学出身 공산대학 출신으로 공당대학 아니고 공산대학이라 썼네. 그럼 공산이야 돼. 反帝同盟 반제 동盟 夫人 부장 부인 부장 밀사로 들어왔다. 피체. 국내국의 수많은 일을 여자의 몸으로 비겁이래하면서 이 사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 실행하던 홍일점 김명신은 어떠한 여자인가. 그를 안다는 것은 한낱 호기심의 자극이 된다는 이상으로 실로 조선공산당 재건의 과정을 말하는 역사가 되는 듯한데, 일원으로 소화 3년 5월 당시 상해에 있어 중심 인물의 하나이던 여운형과 함께 활개치면서 대만 공산당 결당대회에 출석까지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전모를 짐작할 수 있는 여류 투사이다. 그는 경성 배화여고보 출신으로 대정 14년 고려 청년회에 가입하여 마산 야채이카에서 제1보를 밟은 제1차 공산당 사건의 관계자로 동년 8월에는 단연 고국을 떠나 모스크바 공산대학에 들어가서 사회과학과 전술을 배워 소하 2년 상해로 와서 중국 공산당 한인지부에 가입하였다. 중앙부의 지령을 받고 제만 조선인 공산당을 함륙하자 만주에 와서 활약하던 중 제만 한인 반일제국주의자 동맹을 결사각주로 편답하다가 신변이 위험하자 다시 상해로 들어왔다. 만주 사변에 느낀 바 있어 반제 동맹이 결성되자 부인 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이번 조선공산당 재건 때문에 또다시 그의 오빠 김형선과 함께 지난 3월 2일 중앙부의 밀사로 파견되어 안동현에 와서 연락지를 만들고 운동장과 지령을 품고서 압록강 철교를 건너 신해주 부대 미륵동 박운영방에 잠복하였다가 일로 경성에 올라갔다는 것이다. 체포는 원봉수가 밀서를 품고 상해로 가던 중 우연히 체포된 것이 발단이 되어 지난 5월 3일 민봉군이 경성의 전해 앞에서 평북경찰의 손에 체포되자 김명식의 남매는 손길을 맞잡고 도보와 승차로 신해주까지 와서 오빠 김행선은 무사히 탈주하였으나 김명신은 경의선의 석하역전 어떤 농가에 잠깐 들렀다가 평북경찰의 추격을 입어 마침내 체포되어 검거의 손길이 넓어졌던 것이다. 1932년 8월 29일자 매일신보 112페이지 그림 동아일보 1933년 7월 18일 김영선의 체포장면. 밑에는 바지를 입고 바지 아랫가랭이를 끈으로 짠맸나? 7월달이면 더울 건데 다 긴 거 입었네. 기사에는 김영선이 상해로 탈주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김영선은 서울에서 위재우를 만나 일명 경성 트로이카로 알려진 조직 재건 활동을 하다가 1933년 7월 15일 밤 노량진 한강대교에서 체포되었다. 바로 다음 날 동아일보는 백주의 자동차 몰아 경성 잠입하다가 피체, 주범 김형선 체포라는 제목과 함께 체포 과정이 활극을 방불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당시 사진을 보면 멀쑥하게 차려입고 시내를 활보했으며 체포되고 나서도 여유있고 당당한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김명시 삼남매는 김형유는 부산, 김명시는 신해주, 김형선은 서대문 형무소에 뿔뿔이 흩어져 수감되었다. 앞서 김영선이 말했던 재미있는 공상이 불행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다.
113페이지 태종에도 감옥살이. 김명씨와 김영선 노노이는 예비신문 과정에서 지독한 고문을 받았다. 오빠 김영선은 오랜 수배로 쫓겨다니면서 심장병과 폐병을 앓았고 허약한 몸 때문에 병사에 수감되었다. 한 번도 검거된 적이 없는 두 사람의 활동은 조선 사회주의 운동의 산 역사와 다를 바 없었다. 그랬기에 일제신문 과정은 더욱 혹독했다. 당시 예심으로 불리던 신문 과정은 1년 넘는 것이 예사였고 형기로도 포함되지 않았다. 해방 후 김명씨가 독립신보와 인터뷰한 기사 제목이 태종에서도 쨍위 감옥살이였는데 김명씨가 임신 중 체포되어 모질게 맞아 유산되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상황을 보도하는 신문기사가 있다. 1932년 12월 13일 조선일보가 공산의 여인 김명씨 위중, 다음 해 2월 2일 동아일보가 공산당 재건사건 김명씨 발병 기사를 실었다. 기사를 종합해보면 김명씨가 소화불량과 불면증으로 옥중에서 신음하다가 병세가 심해져서 음식을 전폐하였고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옥중에서 태아를 잃은 것이 바로 그때였을 것이다. 체포된 시기를 고려하면 최소한 임신 7개월을 넘어선 때였고 태종에도 감옥살이라면 아이도 어머니 뱃속에서 모진 고문을 받으며 함께 견뎠다는 말이다. 김명씨가 당시 결혼을 했는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다만 김명만이 김명씨의 외사촌 김필두 1939년 생씨를 처음 만났을 때 명씨 누나가 장씨성을 가진 사람과 결혼했다며 아버지 외삼촌 김성숙 1889 내지 1965에게 편지와 사진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편지를 초위에 두고 읽으시고는 본 즉시 그 사진과 편지를 아궁이에다 불살라 버렸다는 말을 들었어요. 라고 증언했다. 당시 김명씨뿐만 아니라 마산 초기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누구도 자신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한 발자국만 움직여도 일제히 촘촘한 감시망에 걸려 조직이 괴멸되었다. 외삼촌 김성숙이 김명씨 결혼사진을 불태운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다. 태종의 자식을 고문으로 잃은 어머니 김명씨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는 짐작하기도 어렵다. 임산부에게도 예외 없는 일제의 혹독한 고문 앞에서 김명씨는 목숨 걸고 저항했다. 그러나 김명씨는 법정에서 임산부인 자신이 당한 혹독한 고문보다 동지들의 고문사를 폭로했다. 114페이지 주소는 신의주 형무소, 직업은 혁명운동. 조선일보 1933년 9월 26일자. 기사는 당시 살벌했던 법정 주변 상황을 전한다. 친지와 가족으로 법원은 른하에비 인산인해를 이루다. 개정 전부터 운집한 피고의 친구와 친족은 수백 명이나 되고 형무소부터 재판소까지의 연도에 물샐 틈 없이 비상한 경계를 하여 이상한 긴장리에 개성하였다. 이 재판에 세상의 이목이 얼마나 집중되었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비상 경계령을 내릴 정도로 거물들의 재판이었던 만큼 신문들은 상세히 보도한다. 당일 동아일보 기사는 판사가 김명씨에게 주소와 직업을 묻는 장면을 실었다. 115페이지 그림.
김명씨 재판 관련 기사. 공판 백도 시작부터 조봉암 피고회의를 요구. 친지가족으로 법원은 인산이네. 흥분한 김명씨 상사를 판관에게 그것이 들어올려 보여줌. 지급이 운동가라는 파리의 답변. 대부분 예심조서 부인. 조선일보 1933년 9월 26일 公判批头仇凤岩被告会议日要求亲支家族으로法院은人海化 单一共党都开庭 兴奋한金命时상초를 판관께 주시 大部는预审调书否认 재판장이 주소, 성명과 지급을 물음에 본 적은 경남 마산, 주소는 신해주 형무소, 친분을 의뢰서 사별하고 호주는 중국 공산당 김형선으로 자기는 그인 위동생이며 직업은 뭐뭐입니다 라고 유창한 일본말로 대답하였다. 동아일보 김명씨 직업을 지웠으나 조선일보 직업이 운동자라는 8회 폴리의 답변으로 116페이지 39 조선일보 1933년 9월 26일 적었다. 재판을 많이 참관한 기자에게도 김명씨 답변은 파격적이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혁명운동이라는 단어를 검열 때문에 차마 적지 못하고 조선일보는 운동자라고 완곡하게 적은 것 같다. 어떠하든 보통 강단 없이는 불가능한 답변이었다. 크지 않은 키, 끝을 명확히 맺는 야무진 말투 40 116페이지 40 1946년 11월 독립신보 기자가 적은 김명씨 인상평 야무진 말투로 김명씨는 피고인이 아닌 혁명가로 당당하게 재판에 임했다. 김명씨, 홍남표 등 조선공산당 재건 사건 피고인들을 대표하여 조봉암은 공판이 시작하자마자 4가지 사항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첫째는 합동심리를 요구했다. 동일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분리심리하는 이유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둘째는 공판의 공개였다. 특별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재판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셋째는 피고의 회의 개최를 요구하였다. 피고회의는 피고 중에 대표자를 뽑아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자는 것이었다. 넷째는 형무소 처우 개선이었다. 재판관은 이들의 요구에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으나 형무소 처우 개선은 교도소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명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예심 과정에서 고문으로 날조 작성된 조서 대부분을 부인했다. 흥분한 김명씨 상처를 판관에게 그것이 쥐시라는 당시 신문 제목대로 김명씨는 신문과장의 고문을 폭로했다. 41 117페이지 41 조선일보 1933년 9월 26일 김명씨는 잠옷 흥분하여 우리의 동무 김승락과 민봉군의 옥사에 대하여 의심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문 때문에 생긴 자신의 손가락 상처를 들어 보여주며 그들의 죽음은 어디에 의하여 죽었다고 말하였다. 문맥으로 볼 때 고문임에 틀림없다. 31세인 김종락은 김명씨가 잿물포에 안착하도록 도와준 동지로 고문으로 옥사했다. 위스 21세인 민봉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석방되었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동지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 진술을 끝까지 거부하다 고문사한 것이다.
두 젊은이가 구속 상태에서 애석하게 사망했음에도 경찰은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117페이지 죽음의 집 조선 감옥. 김종락, 민봉근 두 사람은 한창 때의 팔팔한 젊은이들이었다. 어떤 고문을 받았기에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박헌영은 죽음의 집 조선의 감옥에서 117페이지 1929년 모스크바에서 발간된 국제적 혁명가 호원회 기관지 멋부르의 길에 투고한 글이다. 조선의 감옥에서라는 글에서 일제경찰이 자행한 고문 과정을 사실적으로 기록했다. 우리들 중 누군가가 체포되기만 하면 그는 곧바로 예비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찰서의 비밀 장소로 끌려가게 된다. 일제경찰은 연행된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냉수나 혹은 고춧가루를 탄 뜨거운 물을 입과 코에 들이붓거나 손가락을 묶어 천장에 매달고 가죽 채찍으로 때리거나 긴 의자에 무릎을 꿇어 앉힌 다음 막대기로 관절을 때리거나 한다. 7, 8명의 경찰들이 큰 방에서 벌이는 축구공 놀이라는 고문도 있다. 이들 중 한 명이 먼저 희생양을 주먹으로 후려치면 다른 경찰이 이를 받아 다시 또 그를 주먹으로 갈게 된다. 이 고문은 가련한 희생양이 피범벅이 되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계속된다. 27세 김명씨가 체포된 지 1년 4개월 만에 열린 재판이었다. 일본 경찰은 고문의 흔적을 완전히 지웠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김명씨의 손에는 고문의 상처가 남아있었다.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열사에는 일제경찰의 잔악한 고문이 실려 있는데 김명씨가 어떤 고문을 받았는지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한쪽 팔은 잔등 위를 향하게 하고 또 한쪽 팔은 겨드랑이 밑으로 내보내어 두 손이 등 위에 스스로 겹치게 한다. 그러고는 두 개의 엄지손가락을 묶고 천장에 걸어 공중에 매달아 놓는다. 3, 4분의 시간이 지나면 몸이 늘어져 두 발이 땅에 닿게 되며 전신에 땀이 흐르고 심지어는 대소변까지 싸게 된다. 신문경찰은 책을 보거나 바둑을 두기도 하며 심지어 잠자기도 하며 못 본 채 한다. 혓바닥을 내밀거나 숨이 끊어지려 하면 의사가 와 깨어나게 한다. 이렇게 며칠간 계속되면 엄지손가락이 가죽과 살이 무르고 뼈가 드러난다고 한다. 아이고. 43. 119페이지 43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열사 서문당 1999. 오빠 김영선도 험하고 고생스러운 취조를 받아야 했다. 최고 지도부에서 활동했던 만큼 연루자를 가능한 축소하여 조직을 보유해야 했다. 동료들과의 인간적 의리를 지키자면 침묵으로 견뎌야 했지만 일제경찰이 호락호락 넘어갈 리 없었다. 입을 열기 위해 가진 방법을 동원했을 것이다. 더구나 김영선은 심장병과 폐병으로 몹시 허약한 상태에서 병사에 수감되어 있었다. 오기영 44 119페이지 44 오기만의 동생 오기영은 해방 후 사슬이 풀린 뒤 1948이라는 중편 소설을 써서 죽은 형을 기리는데 여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김명선이다. 오기영은
김영선의 재판 참관 후에 이렇게 썼다. 김영선은 재판받을 때 야월대로 야위어 신문 받기 위해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그러다가도 신문에 응할 때 내놓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을 토해낸 듯 했다. 처음 잡혔을 때 12시간 계속 고문당한 사실을 고발하며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고문하다가 법정에 세웠다고 재판장을 질타했다. 사슬이 풀린 뒤 그는 법정투쟁에 이어 형무소에서도 비타협적 태도로 일관하여 일제 간수들이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한다. 항일 독립투사 중 사회주의자인 조선공산당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유독 혹독했다. 조선공산당 초대 책임비서 김재봉, 2대 책임비서 강다령, 4대 책임비서 차금봉이 모두 고문으로 사망했다. 60 만세운동의 기획자였던 권오설, 박순병, 백광흠 45, 120페이지 45 백광흠 1895-1927 1963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사하였다. 그의 독립공헌 기록에는 3.1운동 참여와 전국을 순회하며 민족의식을 계몽했던 이력만 있다. 그는 동대 출신이었으나 마산에서 활동했다. 1924년에 결성된 조선노농총동맹 및 마산노농동무회와 삼산노농연합회의 집행위원이었다. 60 만세운동에 이은 2차 조선공산당의 조직사건 때 체포되었다. 폐결핵과 늑막염, 정신 이상에 이를 정도로 고문을 받았으나 일경은 1년 반 동안의 예심을 거치고도 그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1927년 10월 병보석으로 석방되어 동대 칠산동에 있는 친구 집에서 요양하였으나 결국 1927년 12월 순국하였다. 박기량, 권오상, 이재유, 박영출 등 간부급 운동가들은 모두 고문치사하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46 120페이지 46 안재성 잃어버린 한국 현대사 입문서는 2015 방청 금지 상태로 속행된 김명시 공판 1933년 11월 15일 조선공산당 재건사건의 피고인 7명이 봉수를 쓰고 오랏줄에 묶여 신의주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끝에서 두 번째 치마를 입은 피해자가 김명시로 추정된다. 기사 제목만으로도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요구했던 피고회의제는 물론 합동심리와 공판 공개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1페이지 그림 공개 금지 뒤에 공판심리 진행 김명시 등 7인 분리심리 조선중앙일보 1933년 11월 17일 포승줄에 묶인 김명시 사진 公开禁止里耶公判审理进行今命时第7人分离审理 공개 금지리의 공판실림 진행 김명시 등 7인 분리심리 오후 1시에 김명시 외 요긴에 대한 공판이 열렸는데 재판장은 치안방해를 염려해 방청금지를 선언했다. 그러자 김명시 등은 흥분하여 재판을 안 받겠다고 떠들었으나 공판은 공개 금지리에 속행되었다. 1933년 11월 17일자 조선중앙일보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는 법정 분위기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재판정 내부 사진 2장을 실었다. 피고인석 앞줄 한가운데 앉은 김명시가 뒤돌아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홍일점 투사로 유일한 여자 피고인이라는 사전 정보가 없었다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깡마른 몰골이었다. 47. 121페이지 47. 매일신보 1933년 11월 17일